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시원한 맥주와 함께 읽을 책은 영시동물원입니다. 와, 맥주다! 저는 사실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이 책이 술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위스키랑 와인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내가 먹을 수 있는 술이 뭘까 해서 아. 맥주를 골랐습니다. 시원한 맥주랑 먹어야 되나요? 네, 시원한 맥주. 약간 약간 알딸딸한 느낌으로. 아. 네. 너무 궁금한데요? 그 말이? 알딸딸한 느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내가 글인지 글이 나인지 오마이갓.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약간 나 이런 책 읽어 이런 그 뽕에 취한 상태에서 좀 읽으면 또 멋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표지를 보고 있는데 네. 그 느낌이에요. 딱 그 약간 이렇게 멋나요. 멋스러워요. 약간 이 컬러감이 그 약간 술에 취해서 어지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아, 그 열화상 카메라도 아, 생각나고 네. 약간 아무튼 지하철에서 저거 이렇게 열고 있으면은 굉장히 멋이 날 것 같아요. 표지부터 약간 압도하는 느낌이 있고 제가 작가님 소개를 안 했는데 조한샘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안에 시랑 소설이랑 그리고 그림이 같이 실려 있는데 네. 이걸 다 직접 하신 거라고 합니다. 어... 네,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이 책을 처음 입고 신청을 해서 받았을 때 그 인스타그램 계정도 뭔가 그 웅장함이 있었거든요. 그 네네. 책을 소개하는 것도 웅장함이 있었고 받았을 때도 두꺼워서 굉장히 놀랐고 이런 시도를 독립출판에서 하다니 하면서 좀 놀라긴 했어요. 맞아요. 독립출판에서는 거의 사실 보기 어려웠던 네네. 형태 이런 두께나 시 소설집이라는 장르도 처음 봤고요. 저는 호기심이 너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하면은 이걸 나눠서 뭔가 좀 더 뽐내봤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에 다 넣었다는 게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런 컨셉 안에서 그려진 그림이고 시고 소설이니까 약간 기획전처럼 이 책을 생각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책 그 소개를 보면 네. 그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이 영시동물원은 하나의 분위기이자 가상의 공간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또 편지에 쓴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각각의 이야기는 다른 형태와 소리를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 세계의 그림자를 공유하고 있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책에. 그래서 뭔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이 한 명의 조한샘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뭔가 하나로 엮이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시도네요. 네네. 저는 오히려 뭔가 조그맣고 짧게 이렇게 그 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소화하셨다는 게 쉽게 결정하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만드는 입장이니까 네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구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한 300페이지 넘나요? 넘을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넘어요. 311페이지까지 있고, 저도 궁금하네요. 이 작품을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이거를 그림이랑 이거를 시랑 소설이랑 이거를 배치도 또 한참 걸리잖아요. 네. 저는 그 맛있게 드세요 얘기를 하면 그 2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1년 걸렸거든요. 전 글밖에 없어요, 심지어. 네. 그 다 일기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면 저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비화를 듣고 싶네요, 작가님을 안다면. 네, 이렇게 책을 엮게 되신 저도 계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작품 하나하나에 실린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책에 대한 소개를 네, 간단히 해드리면, 이 안에 시가 28편 들어있고, 단편 소설이 9편이 실려있어요. 근데 소설이 엄청 긴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짧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시소설집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소설 같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게 보통 우리가 소설을 보면 어떤 한 줄기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시를 그냥 길게 쓴 느낌? 예, 그래서 뭔가 파편화된 이야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네. 이 얘기 했다가 다시 이로 넘어갔다가 이런 전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는 느낌으로 소설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새롭게 작품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꿈같이 느껴지네요. 꿈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수리를 제가 추천했던 거예요.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네. 다 이어지네요, 이게. 네네네.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 작가님이 각자의 서식지에서 온 동물처럼 그 이야기들이 슬픔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시동물원이라는 제목이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제목이 아니거든요. 진짜요? 네. 작가님 어디 계세요? 너무 궁금한데요? 전 당연히 안에 그 표제작인 줄 알았어요. 표제작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이런 설명이 또 있네요. 자정이 되어 동물원을 찾아온 관람객의 심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뭔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영화 보면 네. 밤 되면 박물관에 다 있던 게 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랑 소설이 막 이렇게 영시가 돼서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다 읽어달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설이나 이런 거 글쓰기 공부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저번에 강연할 때 네. 첫 문장 쓰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걸 떼놔도 첫 문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엄청 공들여서 쓴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고민해서 쓴 느낌보다는, 물론 저의 상상이지만 그냥 한 번에 쭉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작품이 돌무덤의 섬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4편이거든요. 1편, 2편, 3편, 4편 있는데 그냥 그 섬에 다녀온 이야기를 그 뭔가 시간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근데 우리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 수영도 했다가 약간 이런 뭐 갈치구이도 먹었다가 약간 이렇게 흘러가요. 네네네. 근데 그게 뭔가 연결이 안 된 느낌이 아니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연결이 안 된 느낌이 아니에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엄청난 그 내공을 가진 정도의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연습을 되게 막 글 쓰는 그 수행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그 내공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바다에 놀러 가서 밑에는 뭐 돌이 깔려 있고 그 위로 이제 바닷물이 펼쳐져 있어서 막 파도가 치고 그 위로는 이제 이렇게 그 하늘이 보이는데 막 노을이 지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이걸 이렇게 그때 감상이나 풍경을 묘사한 게 아니라 돌을 보고 있는데 근데 네 생각이 났는데 너랑 이런 거 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너무 궁금해져요. 저도 작가님의 머릿속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시장에 갔는데 그 전시장에 주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실 이런 주제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작품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요. 전시장에 있는 뭐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근데 하나의 주제로 묶인 거죠. 근데 그게 그 전시가 그 한 작가가 기획한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재밌었던 작품을 한 2개 정도 소개해드리면, 이게 편지에서는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하긴 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설 중에 N번째 배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서 그 이제 아이한테 의사가 너는 1483번째 배꼽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엄청 논란이 돼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의 은유적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실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아이한테 그런 걸 함으로써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의사는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의사는. 근데 지금 난리가 나서 이게 아동 학대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나고, 뭐 아이한테 이런 거를 밝히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뒤에 배꼽에
그 숫자를 매기는 게 네. 유행이 돼요. 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다 이제 배꼽의 숫자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이 의사처럼 진짜로 내가 몇 번째 배꼽인지를 아는 건 아니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 들어간 순서대로 내 배꼽의 숫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유행이 되고 인증을 하는 문화가 생기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걸 약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뭔가 논란이 되면 그걸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그 약간 어떤 사건에 휩쓸려 다니는 대중들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했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배꼽이라는 뭔가 우리가 익숙하면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요소에 그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뭔가 재밌게 들려요. 재밌게 들려요? 난 몇 번째 배꼽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 어플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업데이트 내용이 막 추가되거든요. 음성 출력 기능 추가. 뭐 사망한 사람의 배꼽 번호를 부여받는 오류 수정. 진짜 있는 사건처럼 이렇게 네. 그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엄마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광장에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또 모티브로 삼은 예술가들이 등장을 해서 비디오 아티스트가 막 이렇게 뭐 영상을 상영하기도 하고 뭐 책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약간 인간 세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소설에서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큰 줄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구나. 뭐 그런 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반대로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이 있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피실험자 이모 씨의 일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루 살기 프로젝트라고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동안 10년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생쥐들한테 실험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나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모 씨만 이제 실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쥐처럼 그 세계에 갇혀버리고 그걸 이제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 갇혀요.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걸로 이제 작품이 마무리되는데 그 연구소장이 다시 이게 리뉴얼 돼서 다음 실험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거든요. 이제 수정이 됐다. 하루 살기 체험 버전 2. 이틀 살기 버전 체험을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뭔가 잔인하고 그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또 다음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까 앞서 봤던 N번째 배꼽처럼 그 인간 세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주어졌어요. 10년이 주어졌어요. 10년이 주어졌다? 네.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실제로. 만약에 실험에 참여했어요. 어쩔 수 없이. 10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10년을 쓸 것 같아요? 10년을? 어떻게? 쓰겠냐?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이랑 비슷하게? 뭐 근데 거기서는 이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자본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는군요. 네, 시간적인 제약에서. 네. 모든 게 갇혀져 있는 곳에서 1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반복되는. 여행 다닐래요. 여행 좋다.
왜요? 멀리서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또 다시 집에 돌아와 있잖아. 아, 그런 거예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내 깨달음만 나아가고요? 네. 내 사유만 네, 확장되고? 맞아요. 아, 진짜요? 그래요? 채연님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거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도. 아니, 그냥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다고 하니까, 자본적으로. 아, 저는 수련을 할 것 같아요. 뭐 글 쓰기 수련을 하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좀 뭔가 하나 배워서 나와야겠다. 아,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남는 건 내 머리밖에 없잖아요. 아, 네.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오, 수련. 괜찮다. 근데 작품 쓰는 것도 안 되겠죠? 돌아가니까. 다시 원상복구, 계속 원상복구. 원상복구 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일만 의미 있는 거네요? 뭔가 배우거나 이런 것만 될 것 같아요. 그럼 책 많이 읽을래요. 책은 남겠죠? 나 책은 나올 것 같아요. 영시동물원을 그때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년 안에서. 네. 편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자신의 과거에게 쓰셨죠? 아, 네. 오늘 저는 그 미하라는 사람한테 썼는데 미하가 저거든요. 제가 지금은 채윤이고 체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 이름이 미하였어요. 그래서 개명을 했던 건데 그 과거의 나한테 쓰는 느낌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창 20대 초반에는 국문과를 다니면서 소설을 공부했으니까 그때 내가 읽으면 그때 지금보다 좀 더 깊게 사유해보고 곱씹어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저에게 썼고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돌무덤 사라는 제목의 소설을 추천을 합니다. 미하, 너는 예상도 못했겠지만 나는 지금 제주에서 지내고 있어. 그래서 제주도가 반갑기도 하고 또 내가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제주의 풍경을 낯설게 하는 면모를 지닌 작품이라 추천해. 여기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공유할게. 한참을 걷다가 네가 그랬잖아. 다시 태어나면 물고기로 태어날 거라고. 수영도 못하는 게 무슨 물고기냐고 놀렸더니 애초에 물고기는 수영 따위 안 배운다면서 날 보지도 않고 말했잖아. 물고기들 사는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면서. 여기는 텅 비어서 비틀비틀 걷다가 무릎이나 깨진다면서. 비록 너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만 지레 겁먹지 말고 씩씩하게 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채윤이 된 너는 이제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잘했던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다룰 책도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마운틴 구구 작가의 대파 물안경이라는 책으로 4화엔 얘기를 나누고요. 저희가 그 책 읽고 쓰는 편지는 파랑 책방에 오시면 전문을 종이로 보실 수도 있고 위아파랑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편지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4화에서 만나요. 안녕.